살 때 이럴 때 막막하다. 네. 두 번째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해요. 이번엔 과연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갑작스런 사고로 남편을 잃고 혼자 하루하루 살아가는 영자 씨. 이게 다 얼마야? 수입이라고는 기초연금밖에 없고 몸도 좋지 않아 일을 할 수는 없는 상황에 공과금마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모아놨던 돈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본적인 생필품마저 다 떨어지고 며칠 전부터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지속돼 병원까지 다녀온 영자 씨. 여보세요? 박영자 씨, 지금 조그맣게 위암이 발견됐습니다. 네? 뭐라고요? 위암이요? 그런데 다행히도 아직 초기인 것 같아요. 빨리 수술하시면 금방 회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긴 한데 그럼 수술비는 대략 얼마쯤? 한 2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2천이요? 위암 초기라지만 생활비도 떨어진 마당에 치료비는 또 어디서 마련해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한 영자 씨인데요.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아들 뭐하니? 바빠? 어머니, 요새 일자리가 없어서 너무 힘드네요. 이번 달 생활비도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혹시 돈 좀 있으면 빌려주세요. 아이고 저기 지금 친구한테 전화가 들어온다. 나중에 전화할게. 급한 대로 아들에게 수술비를 빌리려 했지만 오히려 아들은 돈을 빌려달라 하는데요. 결국 막막한 현실에 부딪혀 울음이 터진 영자 씨.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네, 저희 시청자 한 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실제 사연을 저희가 화면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가 얼마나 막막한지를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죠. 네. 일단 사별하시고 몸도 아프신 데다가 자식의 도움도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실제 우리나라가 그 통계청 조사에 따르니까 은퇴 후에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준비 잘 돼 있다는 사람들이 7.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금리 고물가인데 은퇴 시기는 또 빨라져야 되는 것이고 소득은 줄어들고 특히 1인 가구는 재취업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노후 준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자, 이쯤에서 우리나라 1인 가구 평균 생활비를 말씀드리면 150만 원입니다. 네. 주거비 제외하고요. 최소 얼마 이상의 생활비가 확보돼야 실버 푸어를 좀 면할 수 있을까요? 네, 국민연금 연구원 자료 보니까요. 실제로 개인 기준 생활비가 한 165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통계청 발표 보더라도 월 평균 생활비가 주거비를 제외하고도 월 150만 원 정도가 있어야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약간 편차는 있겠죠. 우리나라가 그 실버 푸어를 판정한 데 있어서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걸 쓰거든요. 이게 전체 그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되는 경우의 비율을 이제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6세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43.2%로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중위소득이 한 25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절반이니까 월 소득이 125만 원이 안 되시는 비율이 우리나라 노인 가구 중에 10명 중에 4가구라는 걸 의미합니다. 네, 꽤 많네요. 10명 중에 4명. 그럼 실버푸어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혼코노미 시대의 노후 대비한 꿀 정보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네, 예전에는 그 노후 문제가 막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았는데 요즘은 진짜 고령화 사회가 되고 나도 이제 곧 속해야 한다 생각하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홍코노미 시대에 실버푸어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죽을 때까지 마르지 않는 현금 우물을 만들어 두라. 만들고 싶네요. 야,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뭐 집이 10채 뭐 이렇게 가지신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뭐합니까? 당장 집에 현금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 손에 있는 현금이 필요하다 뭐 이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강남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실버 푸어가 계십니다. 그래요? 내가 수십억 집에 살면 뭐 하겠습니까? 당장 내가 쓸 수 있는 캐시가 없는데.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매번 강조해드리지만 실버 푸어가 안 되시려면 첫 번째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합쳐서 3층 연금탑 반드시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층 연금. 아니 근데 이제 그러면 아까 화면에서 광고 전에 봤던 그분 사례처럼 네. 부부가 이제 같이 살다가 한 분이 먼저 돌아가세요. 그러면은 기초연금이나 뭐 노령연금 이거가 절반이 되는 건가요? 네,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초연금은 두 분인 경우에는 둘 다 지급하지만 네.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한 분만 받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의 그 판정 기준이 월 소득 환산액 기준으로 현재 부부 가구는 340만 원이고 단독 가구는 월 213만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우리 가족의 재산이라든가 소득이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 분이 계실 때는 소득 환산액이 300만 원이어서 기초연금 받으셨는데 한 분 돌아가신 이후에 50만 원밖에 줄지 않아서 소득 환산액이 250만 원 되셨다면 기초연금 단독 가구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탈락하시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유족연금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이라는 것이 이제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배우자에게 그 돌아가신 분이 받던 연금의 60% 정도를 배우자에게 지급하거든요. 근데 그 받으시는 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 살아계신 분 본인 연금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본인 연금을 선택하시게 되면 유족연금의 30%밖에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시는 경우에도 유족연금도 절반 이하로 지급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1인 가구가 되면 연금도 굉장히 불리한 점이 많아집니다. 그렇네요. 그렇군요. 미리 좀 이렇게 저축을 해서 좀 준비를 해놔야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국민연금의 장점을 실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국민연금도 혹시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평소에 좀 본인 국민연금을 많이 늘려주시는 게 노후를 위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1인 가구는 중요하거든요. 네. 일단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도 반영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연금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가입 기간을 밀리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첫 번째 임의가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주부들이라든가 소득이 없는 분들도 임의가입 통해서 국민연금 늘리시게 되면 나중에 연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계속가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60세가 되시면 국민연금 납입 의무가 종료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더 안 내도 된다라고 좋아하지 마시고 연금 받기 전까지 추가적으로 국민연금을 불입하셔서 이미 계속가입을 통해서 연금을 늘리시는 제도가 있고요. 또 과거에 안 낸 기간을 내가 추후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국민연금공단 전화해 보셔가지고 과거에 안 낸 기간을 더 내시면 연금액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개시가 됐을 때 내가 연금을 바로 받을 수도 있지만 5년 동안 국민연금을 연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기한 기간 동안 내 연금액이 올라가서 좀 5년 늦게 받지만 실제로 더 많은 연금액을 더 평생 동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꼭 한번 활용하셔가지고 노후 준비를 더 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도 연금 3층 탑 얘기하실 때 추납 전에는 좀 불안했는데 저도 이제 추납하고 나니까 굉장히 여유롭게 좀 듣게 되더라고요. 그 1층에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쌓으시고 그 위에 퇴직연금 쌓고 그다음에 개인연금에서 3층 탑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좀 퇴직 전에 이런 것들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까지요. 네. 사실 노후 준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퇴직연금이잖아요. 이게 국가에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라고 퇴직금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중간에 이직을 하시거나 뭐 다 중간 정산하거나 이렇게 되면 전부 다 퇴직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막상 퇴직할 때 내 노후 준비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직장 다니신 분들 직장에서 이직 좀 자제하시고 그다음에 중간 정산 받지 마시고 퇴직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 잘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층 연금으로 또 개인 연금이 있잖아요.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것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국가가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가입하신 분들은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게 되면 연말정산 때 세금도 돌려드리거든요. 이런 세제 적격 연금을 한번 꼭 준비해 보시고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보험사에 보면 비과세 연금보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연금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면 세제 혜택도 받으면서 노후에 연금도 준비하실 수 있는 일석이조가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면 젊을 때 그냥 무슨 연금 낼 돈이 어딨어 지금 먹고 살기도 죽겠는데 하면서 이런 거 하나도 안 넣었어요 연금을. 근데 이거 뭐 70에 갑자기 연금을 좀 넣을 수도 있나요? 가입을 할 수도 있나요? 예, 상국 씨, 예. 70 넘으면 못 넣어요. 못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아니죠? 데뷔하고 계시죠? 아니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진짜 내 손으로 지금 이제 70은 됐는데 돈은 없고 어떻게 현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와. 세 가지 방법 말씀드릴 텐데 어휴, 좋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드디어 주택연금을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연금은 내 집에 살면서도 따박따박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세로 한 3억 정도 집을 이제 우리가 주택연금을 활용한다 그러면 한 달에 한 90만 원 정도 나오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택연금 먼저 사용하실 때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화해서 혹은 뭐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방법이 일단 내가 큰 집이 있다 그러면 집을 줄여가고 그 차액을 내가 현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이거 일상적인 방법이지만 이것도 용기 내셔야 되는 거고 세 번째 방법이 신탁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맡겨놓고 내가 현금을 따박따박 받는 방식인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신탁이 일반적이지 않지만 뭐 미국, 영국, 일본 굉장히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홍코노미 시대 이렇게 대비하라 두 번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메디컬 푸어 안 되려면 노후 의료비를 준비하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의료비 얼마나 준비하면 될까요, 교수님? 이 메디컬 푸어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의료비를 나이가 많아질수록 너무 많이 쓰니까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빈곤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실제적으로 의료비 사용을 보면요.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월 30만 원 정도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평생 쓰는 의료비가 한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요. 65세 이상에서 거의 반을 이상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병을 안 갖고 사기가 아주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의료비 지출을 대비해서 실손 의료보험도 미리 들어두시고 적금도 미리 준비를 하시고요. 또 요즘 간병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죠.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듭니다. 예, 네. 그래서 장기 간병보험이라든지 이런 걸로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월 평균 의료비가 30만 원이면 이제 부부 평균 조금 잡아도 최소 50이잖아요. 그러면은 1년 하면 12에서 600만 원. 10년이면 6천. 와 메디컬 푸어 어떻게 해요, 상국 씨? 아니 근데 뭐 누나 같은 경우는 예. 뭐 통뼈에다가 이제 뭐 워낙에 골격이 좋아서 안 아픈데 제가 근데 진짜 약해요 생각보다. 저는 거의 뭐 독고 청년이거든요. 이건 건강 관리를 잘해야지 이것도 따지면 돈을 버는 거네요. 맞아요. 이게 홀로 사는 사람들이 아까 병이 잘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양상국 씨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병이 걸리고 나서 암이나 다른 다양한 질병, 심근경색증 같은 게 사실 예방 가능한 병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대비를 하시고 지금은 증상이 없더라도 미리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면은 미리 치료를 해 가야 되는데 그걸 냅뒀다가 나중에 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국가에서 그걸 대비해서 2년에 한 번, 1, 2년에 한 번씩 국가 검진 제도로 이렇게 건강 검진을 무료로 해드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70대 이상의 1인 가구인 경우 건강 검진을 받는 비율이 5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 명 같이 사는 다인 가구인 경우는 거의 70%나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 너무 이제 가볍게 생각하시고 안 하시고 하지 말고 일일이 챙겨서 미리 관리하시고 예방하시고 검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늘 함께 하시면서 건강 관리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힘으로 씻을 수 있고 화장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정도 건강만 유지돼도 정말 많은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평생 현역이 되자. 근데 은퇴 이후에 노인들한테 일자리가 잘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네. 일자리가 웬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 그런데 뭔가 안 된다 이럴 경우가 있죠. 그러나 먼저 기억하실 것, 우린 어떻게 끝까지 한번 문을 두드려 본다라고 생각해 보시는데 어디에 그럼 문을 두드려 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1년이면 보통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한 10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나옵니다. 그럴 때 내가 은퇴 후에 어떻게 노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지금 나가고 있죠. 주변 우리 왜 옛날 그 주민센터 있죠? 여기가 네. 지금은 행정복지센터거든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일 일자리센터, 또 여성들은 세일 일자리센터도 있거든요. 이런 곳에다 지속적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좋고 우리가 보통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보시면 공공용 일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형 일자리가 있는데요. 공공용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월 한 29만 원 정도 나오고 그다음 우리가
이 민간에서 하는 사회 서비스형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게는 월 75만 원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알아보시면서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시는 거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일자리를 좀 구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 자격 요건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뭐 60세 이상이시면서 네.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일자리를 사실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독신 가구, 1인 가구잖아요. 1인 가구이거나 혹은 내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과 동거하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르신들은 더 우선 선발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바로바로 또 검색해서 알아볼 수 있는 일자리 구하는 센터가 있거든요. 지금 노인 일자리 여기라는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셔가지고 들어가셔서 여러분 거주하시는 지역에 일자리가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내가 원하는 일자리 찾으시고 로그인하셔가지고 지원서를 접수하시면 바로 또 일자리를 구하실 수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82세신데 저희 어머니도 지금 안산에서 이 일자리 찾기를 통해서 동네 어르신들 한글 교육해주는 그런 또 일자리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앞서 그 영상에 나오셨던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실제 뭐 시청자분의 사연이라고 들었는데 급박한 상황인 것 같은데 좀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죠. 이게 또 몸도 편찮으시고 뭐 맞아요. 일자리를 구할 여력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이 혹시 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일단 어려움에 처하셨을 때 제일 먼저 기억하실 게 의돌부복제, 의돌복제 이 네 가지 단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내가 의료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는 병원, 우리가 큰 병원에 가시면 외래로 가든지 아니면 내가 입원을 하든지 간에 의료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의료사회복지사를 한번 찾아가셔서 내 어려움을 먼저 읍소를 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도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가 긴급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돌. 긴급 돌봄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 재난이나 부상 등 급히 돌봄이 필요한데 그 돌봄을 받을 수 없을 때 최대 30일 방문 돌봄을 해주는 또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도 하고 있거든요. 72시간 정도 지원이 되는 거긴 합니다만 정말 급할 때 도움 많이 되니까 돌봄 서비스 꼭 신청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긴급 복지 생계 지원이 있습니다. 긴급 복지 생계 지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 급한데 당장 쓸 생활비 없어, 의료비 없어, 주거비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심사를 한 이후에 이런 지원 서비스를 해주는 게 있으니까요. 나도 해당이 되는지 한번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재난적 의료비입니다. 이 재난적 의료비라는 건 내가 사실 지금 살아가는데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가 과도한 의료비가 나왔는데 이걸 낼 뭐 능력이 없다. 지금 그 병원비가 급한데 쓸 수가 없다. 이럴 때 지원이 되는 건데 이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꼭 전화하셔서 내가 해당되는지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